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 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에 대해선 엄정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긴급의원총회에서 106명 의원 전원 명의로 비상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는 이른바 절연 메시지 담은 결의문 발표했습니다. 당 대변인은 말보다 행보 지켜봐 달라 밝혔고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전 대표 복당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어제 이어 중동 사태를 깊이 있게 다뤄봅니다. 오늘은 군사 전문가인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분석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노동 환경에 큰 변화 예상됩니다. 손변이 정해드립니다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이 어제 긴급의원총회 열고 12.3 비상계엄 공식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단절하는 전륜 결의문 냈습니다. 장동혁 대표 포함한 의원 106명 전원 명의 결의문입니다. 결의문 낭독한 송원석 원내대표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둘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결연히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재명도 그 노름불을 네. 자, 오늘은 국민의힘 내용 좀 길게 가보겠습니다. 결의문 내용으로 가기 전에 먼저 의총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요. 보통 국민의힘 의총 열린다고 하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뭐 이런 얘기들 그동안 많았는데 근데 김상일 평론가님 네. 어제는 좀 달랐나 봐요. 뭐 달랐으니까 이제 절윤 선언 네. 문을 작성을 해서 네. 원내대표가 발표를 했겠죠. 위기감이 그만큼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런데 이제 달랐는데 어떻게 달랐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 깨달아서 다른 것이냐 아니면 뭐 마지못해 뭐 이걸 어떻게든 면피를 해보려고 하는 다름이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찬호 위원님 이렇게 어제 분위기 어땠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게 이런 거 저기 뭐 중앙일보에서도 좀 단독 보도하고 그런 것 같은데 남양주 8인 소주 회동에서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를 적극 설득했다. 그렇죠. 네. 뭐 송원석, 뭐 조강한 뭐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고. 자, 그렇다면 어저께 이제 결의문 있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초안은 작성해서 의총에 가서 의총 끝난 다음에 좀 다듬어가지고 나온 겁니까? 미리 작성했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주말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좀 전에 이제 언급을 하셨듯이 남양주 8인 그 회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금요일 저녁인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제 한마디로 그 장동혁 대표를 원래 굉장히 감싸고 도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윤어게인하고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을 받던 조강한 최고위원이 본인의 이제 지역구였던 남양주에서 여의도 벗어나서 네. 장동욱 대표 여의도에서 뭔가 얘기하면 그냥 머리부터 아플 테니까 아예 우리 좀 시원하게 바깥 공기 쐬면서 남양주 가자. 남양주 가자. 예. 그래서 남양주 가가지고 이제 또 맛집을 갔겠죠. 맛집 갔겠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장동혁, 송원석 그리고 이제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 네네. 김민수, 신동욱, 조광한 그다음에 이제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장 대표한테 이제 정말 노선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설득한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송원석 원내대표고요. 네. 그래서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날은 장 대표가 좀 속이 쓰리더라도 네. 좀 받으실 거 받으셔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김민수 최고가 좀 반대했을 것 같은데. 당연히 반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조광욱 최고위원이 좀 전에 그래서 어땠냐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네. 한마디로 조광욱 최고위원이 이제 그런 표현 쓰더라고. 내가 좀 알랑방구를 꼈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한테 네. 당신 충심도 알고 당신 정말 그거 아는데 지금 조금 우리가 잘해보자 뭐 이런 걸로 굉장히 강력하게 좀 이렇게 좀 설득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이 좀 설득한 공이 있다. 약간 그런 뜻으로. 지금은요. 들리는데. 지금 이제 지금까지 이 드라마가 어떻게 됐나 하고 이제 기자한테 알려주는 사람들은 네. 다 자기 공이 얘기합니다. 다 자기 자랑. 그거는 네. 기본적으로 다 라션몽을 깔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접고 들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것들은 완전히 거짓말일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네. 다 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듣고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건 네. 결국 이제 언론과 국민의 몫인데 그냥 여기서 한 가지 그래서 더 말씀을 조금만 더 이어드리면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장 대표하고 송 대표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토요일 날 또 하나 변수가 생깁니다. 뭐예요? 토요일 날 오세훈 시장하고 장동혁 대표가 만나죠. 그동안 여러 차례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장동혁 대표를 만나자고 했는데 피해 오다가 이제 드디어 그 둘이서 저녁을 비공개 먹습니다. 회동. 비공개 저녁을 먹는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절절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 명함도 돌릴 수 없는 국민의힘 후보들 이야기. 그다음에 정말 노선 전환 안 하면 다 지고 다 망하고 장동혁 대표가 꿈꾸는 그 모든 것도 다 망하는 거 딱 얘기하고 그다음 결정적인 거. 나 이러면은 내일 후보 등록 마감 때까지 후보 등록 안 할 수 있어. 그거 얘기하면 그러고서 그걸 실행했군요. 그거 결국 실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최후 통첩이거든요. 근데 네. 장동욱 대표가 아시다시피 요즘 장동욱 대표 최고의 무기는 침묵이에요. 거의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냥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전달되니까 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아침에 월요일 날 의총하자고 정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만든 거예요. 네, 이 네. 의미는 결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누구냐 극단적인 지금 카드를 던진 오 시장 가라 주전 좀 진정시켜 갖고 네. 일요일 날까지 후보 등록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오 시장이 그걸 일요일 날 저녁 6시까지 안 한 거예요. 한 번 연장해서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 격앙이 됐습니다. 격앙이 근데 오 시장은 야 내가 당신 위해서 의원총회까지 만들어냈는데도 당신이 지금 등록 안 해? 이럴 수 있어?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이런 건데 오 시장 입장은 거예요. 아니 총회만으로 지금까지 의원총회 여러 번 했는데 총회에서 결정되게 뭐 있냐. 내일 총회 그냥 모양만 만들어 갖고 아무것도 안 넣으면 나만 완전히 바보 되니까 나는 내일 확실하게 의원총회 뭐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안 한다 이래 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제가 볼 땐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오 시장이 굉장히 각각의 그 푸시를 통해서 한 분은 상을 만들었고 한 분은 그 위에 메인 디시를 제대로 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테이블을 네. 꾸몄고 한 명은 그 음식을 얹었다. 네, 제대로 얹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자, 있습니다. 결의문 내용 볼게요.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한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 106명 의원 전원 결의입니다. 이게 뭐 460일인가 걸렸다 그러던데 여하튼 자 어쨌든 이거는 김상일 평론가님이 네. 보시기에도 106명 의원 전원 명이 들어갔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여하튼 뭐 네. 이거는 공식 어떤 그 입장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입장을 낸 것은 맞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방향을 선언한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 예, 예. 근데 그 방향으로 가는지는 국민들이 긴가민가 하고 있다. 그래서 가는 모습까지 보여줘야 아, 맞아요. 국민들은 그쪽으로 가네라고 생각할 것이고 말은 나왔는데 이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거잖아요. 몸을 저기가 목적지가 저기니까 그 방향으로 내가 몸을 틀게라고 네. 틀었어요. 계속 저 이러고 방향으로 있다가 간다고. 이쪽 네. 틀었어요. 틀었어요. 우양우 했어요. 네. 아니, 우양우가 아니고 근데 어떤 방향으로? 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동욱 대표가 얘기를 해놓고 몸을 틀은 다음에 건강에 좋은 건 뒤로 걷는 거지라고 뒤로 걸어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뒤로 근데 계속 요번에 걸어왔죠. 요번에 또 그러면 네.
아마 불신지옥에 빠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건 뭐 회복하기가 더 이상 뭐 제곱의 제곱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국민은 문 닫아야죠. 들어요. 그럼 문 닫아야 돼요. 국민 우롱죄까지 합쳐져서 문 네. 닫아야 돼요. 문 자, 닫아야 돼요. 백스텝하면 문 닫아야 된다 문 닫아야 그러셨는데 돼요. 자, 어떤 조치가 있으면 좋습니까? 자, 이게 여기서 강찬호 대표적인 의원님.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우선 그동안 완전히 저륜을 방해하고 국민의힘을 끝없이 퇴행의 늪으로 빠지게끔 한 언행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경질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장동혁 대표가 비록 이제는 집장을 선회하고 전륜에 본인도 이제 100여 명 의원들과 함께 사인을 했지만 네. 장동혁 대표 얼굴로는 지금 총선 지방선거 치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이선 후퇴 그냥 대표직만 유지하고 결국은 혁신선대위원장에 나와야 돼요. 오늘 김근식 위원장이 비슷한 얘기 했는데 그 얘기가 김문식 위원장만이 아니고 네.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그 얘기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 이번 어떤 솔루션에 큰 역할을 한 오세훈 시장이 지금 내건 것들이 그것이에요. 단순히 선언만으로는 부족하고 선언은 시작이고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행동의 대표적인 게 혁신선대위 발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동안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은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또 박민영 미디어 담당인가 그 대변인 이런 분들이 지금 일단 경질이 돼야 된다라는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또 이것과 함께 이제 바로 도대체 이거 어떻게 가장 비윤리적으로 지금 처신해온 윤리위. 그러니까 멀투당투 안 되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막 제명 같은 거 남발하고 막 징계 남발한 이 윤리위 사람들 네. 임태우 전문의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책임 있는 인사 경질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혁신선대위 발족을 반드시 해야만 네. 그래야만 좀 국민들이 좀 납득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고 오늘 또 하나 지금 보니까 당장 이상규 네.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입수한 이상규 성북을 위원장인가 이분이 또 오늘 오세훈 시장 막 맹비난하면서 어제의 제 입장 선회에 대해서 뭔가 어깃장을 놓는 듯한 지금 발언을 했는데 오세훈 나올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모르죠. 어쨌든 그분은 근데 이게 오세훈 개인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네. 당에서 당장 이것부터 해당 행위 1호 어저께 그 얘기했잖아요. 당을 지금 흔들고 해당 행위하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했잖아요. 네. 이런 거에도 지금 이런 분들부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 제가 좀 이따 한동훈, 김종혁, 배현진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네. 따로 질문을 물어보는데 아까 혁신선대위 이제 출범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일단 장동혁 대표는 그냥 당 대표직만 유지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당무만 보라고 놔두는 거고 그렇죠. 혁신선대위에서 어쨌든 예를 들어서 공천이라는 게 본래 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올라오면 나중에 도장 찍는 거는 최고위잖아요. 그렇죠. 그 네.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물론 형식상의 추인권이 거기 있겠지만 예. 제가 아시잖아요. 원래 당 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 자리 줄 때는 네네. 그 얘기 분명히 하잖아요. 공천은 전부 이분이 한다. 나는 나중에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는 거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도장 찍는 정도 역할만 하는 것이고 본래 그 역할로 네, 돌아간다. 원래 역할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당 대표가 어쨌든 네. 뭐 의중이 반영되잖아요. 네, 당대표 바지사장이라는 얘기 들을 정도로 네, 되게 네. 그렇지만은 근데 그건 당대표가 정상적인 위상을 갖고 있을 땐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정상적인 위상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본인 스스로도 이제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고 그래서 입장선회에 본인이 어저께 분명히 사인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이선 후퇴가 사실 불가피합니다. 예. 그럼 혁신선대위라 그럼 지금 그 공관위원장이 있고 네. 공관위는 그대로 가고 일단 공관위원장하고 혁신선대위원장이 만약에 이제 예. 구성이 된다면 긴밀하게 서로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공천을 잘해야 네. 선거지휘를 잘하는 거고 또 선거지휘를 잘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공천도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 두 사람이 잘 협의를 해야 될 거고 저는 이정은 공관위원장이 너무나 그동안 큰 패착을 둔 게 오세훈 시장한테 세상에 복면가왕 경선을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누가 봐도 오세훈 시장 끌어내리겠다는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였는데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이게 복면가왕 경선이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실소도 안 나온다는 왜 그러냐면 네. 복면가왕을 그럼 한다면은 복면가왕에 좀 뭔가 무게감이 있고 그 경선이 흥행이 될 만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네. 한마디로 신동욱, 나경원 정도 와야 되는데 네. 자기가 아는 바로 그 사람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면가왕이라고 했고 복면 무슨 경선이고 복면 벗겨 보니까 사람이 없어. 네. 아마 그런 식의 지금 경선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 맞게 됐잖아요. 그분들 다 지금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 살짝 남겨두신 게 그러면 한동훈, 김종혁, 배현진 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김상일. 정상화를 해야 네.
국민들이 저 정당을 정상으로 보겠죠. 정상화를 하지 않고 말로 우리는 정상이야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상으로 봐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시각화. Seeing is believing. 멋져요. 봐야 사람들이 다 와닿고 믿는 거예요. 근데 김상일 평론가님 보면 너무 네. 유식해. 네. 그래 우리가 좀 수준 따라가기는 아, 어렵죠. 네. Seeing is 지식과시의 believing. 최고 한도를 설정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물가 최고가도 있는데 이제 보면 그 한도 지식과시 얘기 좀 하기 놔두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지금 뭐 선거에서 네. 국민들이나 지지층이 돌아오겠습니까? 예, 이미 자격이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나 후보들의 지금 마음이 어떨까?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는 거예요. 들어가죠. 네. 근데 여기서 국민들을 믿고 한 발을 더 디딜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이걸 결정을 하는데 그걸 디딘 게 뭐냐? 네. 전륜 선언을 하고 전륜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줘라. 그래야 우리가 뛸 수 있다라고 지금 하는 것이 딱 저는 그 백적간도 진일보 그런 심정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혁신선대위원장 네. 지금 중요 후보군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김상일 평론가입니다. 아 그래요. 국민의힘은 김상일 평론가 당을 모셔가면 대박.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건전한 정당 정치를 위해서 잠시 내가 저쪽 당도 좀 도와주겠노라 하고 갔다 왔을 것 같아요. 민주당 일도 지금 하고 계신데 네. 그거 하면서 같이 아니 민주당이 좀 수준 높은 경쟁 상대랑 경쟁해야 민주당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차원에서 그래 하나만 더 말씀을 예, 예. 드리면 김상일 평론가님. 그 seeing is believing이 되려면 그 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권을 줘야 돼요. 전권을 줘서 정말 저 사람들이 하면 이렇겠구나라고 예측 가능하고 신뢰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면 자꾸 이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할까? 그다음에 또 할까? 이런 의심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만약에 징계권을 되돌리거나 네. 그다음에 장 대표가 어쨌든 그 당내 경선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제 선출된 그 대표인데 그렇죠. 그동안에 뭐 잘했니 잘못했니 뭐 여러 가지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어저께 그 결의문에 이름도 올렸고 근데 당신 지금부터 바지 사장 해라 그러면 그게 별 갈등 없이 추진이 될까요? 아니 근데 이제 그것을 장 대표가 만약에 어제 정말 진정성 있게 서명을 했다면 네. 내가 바지 사장으로 전락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게 않습니다. 그 미랄이 되는 거다. 그럼 내가 미랄이 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 네. 장 대표가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뭐 찐 보수층에 가가지고 예. 그런 분들을 또 설득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아쉬운 건 아는데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위해서 그동안 해왔냐. 근데 지금 우리 승리를 위해서 선거는 이기는 게 무조건 네. 왕인데 네. 그 저를 봐서라도 조금 참아주시라. 뭐 이런 걸 할 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바지 사장이라는 표현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일반적인 예시를 든 것이고 네. 장동혁 대표 분명히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조광한 최고위원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기회주의자라는 거예요.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 유연성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란 말은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게 기회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지. 네. 애초에 무슨 원칙과 이념에 모든 걸 던지면 그건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고 그거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거에 동의했기 때문에 네. 어저께 그렇게 사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장동혁 대표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입장 전환을 했지만 장동혁 대표 본인도 사실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남양주 회동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온 거거든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그동안 그 찐 보수층에는 분명히 소구력 있는 행보를 했기 때문에 네. 역설적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할 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님. 네. 뭐 전환길 씨 얘기해서 좀 그런데 여튼 누구는 왜 자꾸 전환길 씨 얘기하냐 그러는데 네. 여튼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니까 질문을 드리면 네. 장동혁은 답해라. 네. 아니면 아예 그 당에서 나와라.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은. 자, 정당의 최고 목표는요. 네. 선거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선거 승리를 뛰어넘는 대의와 명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네. 근데 그 대의와 네. 명분이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럼 그 지지층이 지지층입니까? 저는 그 지지층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거의 협박꾼이고 패거리죠. 자기들 이익을 위한. 어떻게 정당이 이기겠다는데 그걸 지지 안 해주는 사람들이 그 정당의 지지층이 돼요? 맞는 말이에요. 그럼 목적과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네.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당을 볼모로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네. 강성 지지층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뭐 강성 그냥 뭐랄까요? 해당꾼들이죠. 그렇죠. 해방꾼들. 네, 해방꾼들이죠. 지지층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요. 다시 네. 한번 그래서 김상일 평론가가 다시 여기 와서 혁신 또 도와주셔야 선대위원장이 됩니다. 될 이유가 추가된 것 같아요. 정확한 얘기고요. 네. 저는 민주당도 지금 똑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그 실용 정책을 가로막는 네. 김어준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 막 강퇴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같은 얘기예요. 그게 이제 민주당이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과거 민주당 지지층이었다고 해도 네. 이거는 선을 긋는 거죠. 그게 양당에서 그런 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절윤 결의문을 평가하자라 깎아내렸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계엄 사과는 이번에도 반쪽짜리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과 절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윤어게인에 반대한다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은 정치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이 사회에 다시는 복귀할 수 없는 중범죄자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두고 결의문까지 발표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공당인지 의문입니다. 지방선거라는 당장 눈앞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방선거 너무 이렇게 다가왔으니까 네. 그냥 뭐 급하니까 나온 거지 진정성이 있겠느냐 이게 이제 민주당 시각인가 봐요. 김상일 평론가님. 아니 강성 지지층의 네. 그 뭐 반발이나 이런 게 선거에 영향을 준다면 네.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방향을 튼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인정을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 네. 칭찬을 해줘야 잘할 거 아닙니까? 맞는 말. 예? 그래야지 하겠다고 하는데 새가 두 날개로 나는 거예요.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 하다가 그래 할게 했더니 너 그거 하는 거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누가 그걸 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도 믿으면 안 가지만 그래도 믿어줄 테니까 좀 제발 좀 해.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전방송에서 노래까지 불렀어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어디서 부른 진짜 거예요? MBC에서 제가 부르고 왔는데 노래 하나 부르래요. 네? 이 상황을. 그게 아니라 이 상황이 네.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다. 아, 그래서 그 얘기 하셨구나. 네, 그 노래.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겠냐. 국민의힘을 보면서 지금. 네, 좀 이따 강찬호 의원님한테도 네? 무슨 지금 노래 이게 백을 좀 떠오르나 깔아주셨으면 물어볼 거야. 노래를. 그래요? 네. 이젠 그랬으면 우리가 진짜 부르죠 그냥. 예. 국민의힘의 당사 앞에서 맨날 그 노래 제가 틀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이젠 네? 그랬으면 좋겠네. 그렇죠. 그래서 방향은 틀으셨으니까 진짜 그렇다는 걸 좀 보여주시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비판을 진정성 없으면 비판을 할 겁니다만 제가 그래도 그 판단을 할 일정 정도의 시간을 갖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저기 강찬호 의원님, 네. 김용태 의원이죠 소장반 장 대표도 헌법적 테두리안으로 같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의원들한테 아마 나중에 고마워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안 바꿀 것 같던 장 대표가 입장을 바꾼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그게 사실 굉장히 궁금한 부분, 국민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많을 겁니다. 예. 우선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그 헌정수호라는 이름을 걸고 사실은 본인을 지금 호미하는 거 아니냐 했던 오해를 샀던 청와대 앞 시위. 거기에 올리 윤 그거 들고 윤 어게인 분들이 그랬는데 올리 윤이 아니고 올리 장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장 대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원내 아무도 없어. 원 외에 뭐 조강한 김민수 정도 최고위원이 있는 거고 아무도 없어.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었거든. 고립무원이 됐죠. 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같이 편들어주는 조강 최고위원까지도 야 남양주 가서 조금 우리 생각을 달리 해보자 이래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성일종 의원 이분 같은 중진 의원들이 나섰어요. 그게 토요일 날 상황인데 성일종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멘트가 좀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렇죠. 많이 바뀌었죠. 이분도 옛날에는 뭐 이제 약간 윤 대통령 이런 쪽도 좀 이제 했는데 네. 요즘은 확실하게 지금 그 선거에 이기려면은 네. 태세 전환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요. 이분이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대요. 네. 이분 지역구가 바로 장동혁 대표 지역구하고 붙어 있어요. 서산태안이거든.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은 보령론 이런 거. 지금 내 지역구에도 국민의 명함 안 받는다 지금 후보들. 그럼 당신 지역구는 다를 것 같냐? 예.
지금 대표 지역구에 가서 사실은 버리는데 그쪽이 충청도에서 되게 좀 보수적인 데인데. 그런데도 그런다는 네, 거예요. 보수적인 데거든. 그렇게 예. 해서 그럼 사실 자기 지역구에서 지금 자기 당 명함 안 받는다는 건 빨간불이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러한 동병상련의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당신이 지금까지 한 것 때문에 당신 태세전 어려운 거 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솔루션을 마련한 게 뭐냐? 의원총회다. 의원총회 전원의 이름으로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갈 테니까 묻혀가라. 거기에 묻혀가면 당신은 훨씬 짐이 덜하지 않느냐. 의원 전체 총회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괜찮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설득했고 네. 그 기본에는 고립무원된 상태가 있었다.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의원총회라는 아이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나서서 이제 상을 마련하고 네. 장 대표는 거기에 그 100여 명의 의원과 함께 숟가락을 놓는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 윤 어게인 세력의 집중 공격 타겟에서 좀 네. 벗어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런 측면도 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김태흠 지금 잘 보세요. 충청도 라인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요. 충청도 라인 이분들이 김태흠 이번에 등록 안 했더라고요. 그 등록 안 한 거는 이제 그분도 이제 지금 오세훈 모델 비슷하게 예, 예. 일종의 지금 이제 그 밀당하는 거고 등록 최종적으로 합니다. 당연히 네. 이제 그 출마 의사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이 장동혁 대표가 누구 지역구 승계했나요? 바로 김태흠 충남지사 승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예, 그런데 잘 보세요. 이번에 지방선거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저거 무슨 내란 옹호당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김태흠 지사 개인기도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폭 망해서 떨어진다. 그럼 김태흠 지사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2년 뒤에 총선 나오려고 그래요? 총선은 어디 나오려고 하겠어요? 장동혁 대표 지역구 나오죠. 그냥 자기 지역구니까. 그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는 김태흠 지사가 밀어줘서 그 지역구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김태흠 지사 얘기는 네. 장동혁 대표한테 굉장히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김태흠 지사가 요즘 분명하게 절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성일종, 김태흠 이런 충청도 라인이 충남 중진들이 이건 왜냐면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은 진짜 정치인으로서 네. 본인의 직접 생존에 아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네. 이런 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충청 라인도 장을 움직이는데 분명히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네. 네, 이런 그렇다면 지금 상황. 네. 지금 태세 전환한 장 대표가 백스텝할 가능성도 생각보다 낮아졌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정신 승리로 이렇게 태세 전환한 게 아니라 네. 물리적으로 본인이 확실하게 이제 그 네드락에 걸렸기 때문에 본인도 버티기 힘든 원래 상황이다. 정치는요 물리로 가는 겁니다. 지지율이 깡패고요. 선거가 눈앞에 다가와서야 하고요. 다 그렇습니다. 자, 한동훈 문제는 어떻게 좀 매듭질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은 이제 그 사실 친한파들은 그 의원총회에서 강력하게 네. 그 태세전환 선언 플러스 한동훈 복당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앞서서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다 PK 의원들입니다. 김태호, 그다음에 김도읍, 김병량 이런 사람들인데 이분들 원래 비한이에요. 한동훈하고 별로 친한 사람들 아니에요. 네네. 근데 희한하죠. 왜 경남, 부산 이쪽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복당을 주장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거 첫술에 배부르면 안 되고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갑시다. 한 사람은 누구냐. 조은희하고 그다음에 권영세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 수도권은 슬로우 다운. 그다음에 저쪽은 빨리 복당. 이유는 자, 경남과 서울의 차이예요. 네. 경남 PK 한동훈 갔는데 한동훈 파괴력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구 경북하고 또 달라요. 대구 경북은 한동훈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건 국민의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PK는요 지금 민주당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경수, 전재수, 이 양수에 완전 겹장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동훈 나서서 만약에 확 바람 불어주면 그러면 무난하게 국민의힘이 이긴다. 이렇게 그렇게 지금 보고 보는 있는 거예요? 한동훈 복당시켰고 한동훈이 이제 나와서 한동훈이 예를 들어 부산 어디 출마를 하고 또 한동훈이 거기에뿐만 아니라 경남 울산까지 돌아다니면 이거는 상당히 이 PK 민심에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그 지금 PK 의원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산시장하고 경남시에서 이겨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나오는데 반대로 서울은 왜 이러냐? 이것은 오세훈 시장 영향권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한마디로 그 당내의 역관계하고 다 연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동의하십니까? 김팔 변호사님. 뭐 그런 분석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부산은 저도 설에 갔다 와서 네. 보고를 드렸잖아요. 예, 방송에서. 부산 분들 중에 저를 만난 분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을 살리는 방법은 네. 국민의힘을 망하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 상태는 의미가 없다. 더 이렇게 처절하게 망해야지 다시 살 수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 조금 제가 보니까 국힘 이제 선대위원장 요건에는 조금 이제 좀 안 돼요, 안 다시? 맞는 바인데 아니 이거 민주당 소속분은 이런 전략적 발언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아니 부산 분위기가 굉장히 네. 전략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저는 뭐 한동훈이나 뭐 다른 뭐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한동훈은 부산시장 나오면 안 되고 그러나 국회의원 나면은 꼭 붙여줘야 되고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선거는 망하게 해야 살아난다 이런 얘기 근데 저 하더라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네. 얘기 하시는데 짧게, 예. 한동훈 국회의원이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저게 포인트. 저게 무슨 얘기? 부산이나 지금 이 분들이 이재명 정권 견제할 만한 좀 될 만한 야당 모양새 갖춰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이제 한동훈이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저 차이가 하나 발생하는 건 한동훈이 만약 나온다. 그럼 그게 부산시장 선거 열기로도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요. 한동훈이 반드시 부산시장 우리 당 뽑아주시기 하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연관이 됩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낮 시간 정체가 심하지 않았던 도로 위로는 조금 이른 퇴근 정체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 방면으로 서대전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춘천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대관령 6터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광교터널에서 동군포 사이와 군자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부근, 다시 서창분기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노우지분기점에서 송내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잠원나들목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진입램프 끝지점에서 사고가 나다 보니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 부근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강찬호 의원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한동훈은 복당시켜야 된다는 취지로 이제 쭉 그 맥으로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네. 어떤 모양새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단계적으로 가는 거죠. 1차적으로는 이제 지금 이제 전륜 선언을 한 거고, 아까 혁신 선대위원장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다음 또 이제 해당 행위를 너무 한 사람들은 네. 인사 경질 조치, 책임 있는 조치를 해서 국민들에게 먼저 진정성을 보이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또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도 이런 그 전륜 선언이라든가 당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네. 본인들은 또 앞으로 당에 헌신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좀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그 비호감을 가진 분들도 네. 지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하게 되어서 아 이제는 그럼 좀 복당 같은 것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여론 같은 것이 좀 정지 작업이 되면은 네. 그 다음 단계로는 저는 복당을 할 필요가 굉장히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PK가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한동훈 대표가 가서 제가 들어보니까 뭐 열기가 대단했고 특히 부산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한동훈 대표가 타는 차 앞으로 갑자기 택시 2대가 막 추월을 하더니 차를 확 가로막아 버렸답니다. 그 영화에서 흔히 보는 그 테러 장면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얼굴 보려고요? 아니 왜? 그랬더니 그리고 놀라서 놀랐는데 봤더니. 기사들이 나와갖고 사인 받고 사진 찍자고 그 기자들이 세운 거더라였다는 얘기입니다. 승용차 아니면 택시? 택시가 택시 2대가? 네, 택시가 그랬다는 겁니다. 네. 그런- 그래갖고 오.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금 그 상당히 열기가 있는데 이제 이 전반적인 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어떤 인기도 있지만 네. 지금 좀 야당답지 못한 야당 또 이제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이런 그 한심한 모습 이런 거 굉장히 절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누구 하나 대표 선수 없어 보인다? 이번에 대표 선수 없으니까 이번에 안 찍거나 차라리 민주당 찍어버려. 그래 한번 벌 세게 줘봐. 이러던 마당에 아 이거 진짜 무슨 대항마 하나 있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이 단계적으로 네. 이제 하고 서로 공 다투는 모습 내가 이번에 영향이 그거 진짜
국민들 볼 때는 지금 제대로 진정성도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네네. 가소롭게 짝이 없는 행태입니다. 어쨌든 지금 다 이렇게 서로 힘을 모아가면서 근데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그런 어떤 서로 간의 노력 끝에 최종적으로 복당이 이루어지고 만약 공천까지 된다면 한편에 또 굉장히 드라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좀 저쪽 제1야당의 얼굴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만약에 돌아온다면 그렇게 보세요. 김상현 왜냐하면 의원님. 이게 봐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경기를 하면 예. 기본적으로는 선수 자격이 있는지를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하냐면 도핑 테스트를 해요. 이게 불법 약물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네,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후보들은 먹고 싶지도 않은데 불법 계엄 내란범 옹호라는 그 약물을 계속 투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의 도핑 테스트에 다 걸려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선수로 봐주질 않아요. 실격해버려요. 실격이에요, 실격. 그러면은 그 약물을 빼야 되잖아요. 그럼 빼는 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윤석열 내란, 뭐 우두머리, 뭐 이런 단어들이 사라지고 뭐 그거에 뭐 반대한, 뭐 한동훈, 네. 뭐 오세훈, 뭐 이런 것들이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그 도핑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니까요. 네. 안 그러면 지금 네. 선수 자격 자체가 생기질 않고요. 그거를 좀 빨리 해야 되고 진정성 있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그 약물이 되게 지금 세거든요. 아, 표현 너무 좋다. 그래서 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찬호 의원님 보니까 뭐 영입을 했다 말았다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아, 이번 자, 건 다시 영입 다시 영입 포인트. 케이스인데. 아주 훌륭하네요. 자, 그렇다면 아까 다시 한동훈이 돌아온다면 이건 네. 스토리가 될 수 있다고 스토리 될수 그랬는데 있습니다. 네. 만약에 부산에서 예. 한동훈과 조국이 맞붙는다면 어나더 스토리? 아, 그거 진짜 이번 지선의 지선의 최고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마구 조국 대표 약을 올리고 그 조국 대표가 또 막 아니, 아까 서로 공방을 하더라고요. 공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조국 대표가 굉장히 궁지에 몰렸어요. 합당 실패했잖아요. 사실은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은 어디 가려고 그랬냐면 전북 가려고 그런 거예요. 전북을 다 전북 지사까지 하고 전북은 우리 좀 달라. 이게 아마 합당 조건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완전 무산이 되면서 지금 막 그 조국 대표가 약간 보니까 진짜 강한 말들을 많이 써내네요. 아니, 강한 말이 아니고 예, 정말 뭐예요? 도련님 정치 수준인데 예. 아니 저 민주당은 귀책 사유가 있는 평택하고 군사는 내지 말라. 이건 뭐예요? 그 우리한테 그냥 지역구 달라는 건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귀책 사유로 따지면요 저는 조국 대표 나오면 안 돼요. 이번에 그렇게 지금 엄청난 범죄 저질러 가지고 깜빵 살던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은전으로 사면 복권됐으면은 본인은 지금 그 잘못 없어요. 그럼 그 엄청난 잘못이지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냥 꽁으로 지금 먹겠다는 것인데 네. 거기에 지금 저 한동훈 대표 정면을 건드린 거예요. 당신 부산 사나이인데 부산 나와야지 무슨 군산에 가가지고 줄일 마음도 없는 민주당한테 가가지고 그런 거 하고 앉아 있냐. 나하고 붙자는 의미도 나하고 포함돼 붙자는 거예요. 있다. 나하고 붙자는 거고 사실 네. 두 사람은 또 악연이 있는 게 아시다시피 이 조국 대표가 이번에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된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조국 수사 실무 지휘한 분이 수행한 사람이 한동훈 검사였잖아요. 네네. 그런 데다가 또 그래서 이제 그런 두 사람이 이미 그걸로 이제 서로가 결여될 이유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 옆 동네 경남지사 김경수 네. 이분도 사면 복권 해준 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그 윤 대통령이 사면 복권 해줄 때 듣기로는 박영선 양정철 이런 친문들하고 가깝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거기 홀딱 넘어가가지고 김경수 사면 복권 시키면 민주당의 맥이 풀어가지고 분열돼서 EJ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김경수를 사면 복권한 건데 그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고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또 윤 대통령하고도 이제 밑보이는 상황이 되었는데 역시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나는 조국 킬러였고 김경수 킬러였다. 그러니까 나야말로 PK에서 조국하고 붙고 김경수 견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구도 만들어 보겠다. 굉장히 재미있는 판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자, 만약에 추가 접수 열려 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 얘기했으니까 아마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자, 강찬호 의원님이 오늘 이준석 대표를 따로 만나서 밀착 취재했다. 제가 이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네네네. 자, 오세훈 시장을 굉장히 치켜 세웠다는 설이 있는데. 저 놀랐습니다. 오늘 참고로 제가 그 불편한 여의도라고 중앙일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거기 이제 오늘 그 이준석 대표가 출연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불편한 여의도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인데 저희가 광고비는 따로 안 받을게요. 네. 예. 출연료에서 빼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이제 물어봤는데 네. 어저께가 거의 오세훈의 날이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일요일 날 저녁 6시 마감 시한 넘기기 4시간 전에 2시쯤에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야, 준석아 나 이번에 이거 안 내고 한번 강수를 둬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상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윤석 대표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아이디어 중에 제일 신박한 아이디어다. 적극 네. 찬성했군요. 저 좋다고 조언을 해줬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의견을 보니까 네. 그 원래 이준석 대표가 당연히 국민의힘하고 좀 뭔가 연대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단식할 때 경례 방문했잖아요. 네. 그거는 의미가 있는 행보였죠. 이로써 다시 길이 열렸다. 근데 제가 볼 때 장동혁하고는 이제 안 되고 오세훈하고는 가능성이 있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나는 지금까지 단일화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까지 역사는 그랬을 수 있더라도. 이 절윤 결의문이 나왔다고 바로 연대한다는 아니지만 아니 왜 당연하죠. 그건 우리 김상일 위원장이 너무 잘 표현했. 지금 김상일 평론가 잘 표현했지만 말로 어떻게 믿어요? 행동을 봐야지. 계속 이제 행동 보면서 네. 최종적으로는 그 어쨌든 지금 개혁신당도 서울시장 후보 냈기 때문에 김정철 변호사 네. 뭐 그분 듣고 최고위원? 지지율이 예. 낮긴 하겠지만 어쨌든 연대한다는 거는 또 그거는 서울에 또 이준석 대표 팬도 좀 없지 않기 때문에 네. 의미 있는 또 어떤 결합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그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국민의힘 행보에 실망하다가 네. 한 가닥 가능성을 발견한 거 아닌가 봅니다. 네. 오늘 강찬호 의원님이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지금부터는 주로 김상일 지금부터 평론가님한테 끝. 저는 오늘 끝. 아니 끝은 아니 아니에요. 뭐 근데 사실은 오늘 저 현안이 중요한 좀 거는 저는 모든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럼 이 방송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청취자분들을 위해 그렇죠. 하는 네.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역시 우리 강찬호 위원님이 재밌게 얘기해서 청취율이 올라가면 네. 뭐 많이 하시는 거죠. 뭐. 거기다 또 오늘 국민의힘 얘기가 많고 네. 또 취재도 하셨으니까 그런데 뭐. 민주당 주제를 조금 다뤄볼게요. 네, 네. 자,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 이른바 정부안, 뭐 당과 당정청 다 이렇게 의논을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또 한번 수정해달라고 강경파 의원들,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 수정해 줬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러다가 그야말로 이건 검찰 폐지가 아니다. 네. 더 강한 검찰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보안 수사권 얘기도 하고 네. 어떤 뭐 중수청과의 뭐 상하 관계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 김상일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네. 이런 뭐 김용민 의원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네. 이런 분들 얘기가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다시 예.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라는 걸 항상 앞에 두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검찰 개혁을 왜 하죠? 검찰을 없애기 위해서? 민생을 그게 위해서. 목적입니까? 아니면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내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합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범죄 대응을 통해서 국민에게 이익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보안 수사권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보안 수사권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경찰은 지고지선하고 뭐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무슨 얘기를 또 해야 되냐면 그럼 우리나라 수사 시스템의 구조를 어떻게 견제가 가능하게 짤 거냐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검찰개혁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검찰개혁은 정치적 구호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이제는요. 검찰의 문제의식은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저는 많이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검찰개혁의 결과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 얘기를 할 단계로 넘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인들의 주장이 수사 현장에서 수사 구조가 수사 시스템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변하는지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왜요? 지금 검찰개혁 한 이후로요. 경찰 수사가 엄청나게 느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증거가 사라질까 봐 벌벌 떨면서 막 저한테도 민원 전화가 와요. 예? 이거 조사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 예? 뭐 좀 어떻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그럴까요? 이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나중에? 검찰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검찰개혁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느냐를 중심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뭐 과거 검찰은 이제 없앴으니까 권한과
수사 역량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인정해줘야죠. 본인들이 무슨 신입니까? 나중에 검찰 개혁한다 그래가지고 막 수사가 엉망이 되고 민생이 엉망이 되면 검찰 개혁도 더 엉망이 되는 그렇죠. 거죠. 누가 책임질 네. 거예요? 그 부메랑으로 다 돌아올 거예요. 예. 자, 강찬호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개혁하려다 초과 삼관 태우는 건 안 된다. 그럼 뭐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어떤 언급이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추미애, 김용민 이런 사람들한테 네. 그냥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지금 그 당신들 검찰개혁 하면서 당신들 마음대로 해보겠다는데 그래갖고 지금 보안수사권도 다 날아가고 그래 경찰이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억울한 피해자 또는 범죄자는 도망가고 피해자는 울고 또는 반대로 범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범죄자로 둔갑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 당신들 책임질 수 있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 추미애, 김용민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정청래 대표 이런 사람 책임져야 돼요. 이게 지금 집권 1년도 안 된 당에서 이렇게 국민의 핵심 어떤 그 민생에 직결되는 게 치안 문제인데 이 네. 치안과 관련된 이런 중대 사안을 집권당 지금 강경파하고 대통령하고 싸우는 이런 모양에서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럼 김상일 위원장, 김상일 평론가 말이 다 맞고요. 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한 가지 문제가 본인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집권 세력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 그런 거 지금 막 그 친명 의원들 만드는데 제어도 안 하고. 사법법안. 예, 그다음에 사법악법 3법. 그럼 누가 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법안 이런 거 할 때는 왜 거긴 집권 세력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거부권하고 해야 되는데 왜 이것도 추진해 줍니까? 네. 그럼 본인의 이해관계 걸린 거는 집권 세력 마음대로 하고 일단 본인하고는 약간 아니, 떨어진 거 그거는 이렇게 법이 안 되잖아요. 네. 본인이 부탁을 김상일 했잖아요. 평론가님. 부탁을 뭐라고 했냐면 나와 관련된 것들은 좀 자중해 달라고 그러니까 뭐 그거- 했잖아요. 근데 네. 말은 했는데 말은 행동은 안 네. 했잖아요. 왜 행동 안 해?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예. 지금 보세요. 민주당에서 나와 있는 모든 후보를 보세요. 뭘 해야 본인이 경선에서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강경파한테 호소해요? 그렇죠. 예. 대통령을 어떻게든 묶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대통령이 따라다니면서 근데 다 그거 말리고 근데 이것도 잘 보셔야 네? 되는 게 과연 쉽지 않고요. 과연 그 강경파들이 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러는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사법 리스크 이분도 기소돼 있어요. 이제 제3조 뇌물 같은 걸로. 그리고 그다음에 더 큰 건 이거예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의미에서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컨트롤할 수 있게 역대적으로 보면 검찰 수사권 검찰의 카리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제가 겨냥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검찰이라는 집단이 또 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이 경찰이라든가 그럼 또 여러 가지들이 다 견제가 되는 대통령이 것이에요. 더 세진다? 세진다는 의미가 그게 네. 결국은 이런 거죠. 대통령의 어떤 권위라든가 여당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반적인 어떤 능력 이런 거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다 삭제해버리겠다. 이런 것까지 연결돼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본질적으로는 이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치안이라든가 이 민생 이익 이런 거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본인들이 지금 당권 어떻게 하면 당권 먹고 대권 먹어볼까 지금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 싸움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김상희 것들이 평론가님. 좀 네. 아까 제가 한 얘기를 뒷받침하는 건데 그 얘기예요 지금. 네. 대통령이 자중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네. 당 대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권 여당 대표가요.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입법권은 당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문제가 네. 있는 바거든요 그거. 입법권은 당에 있다?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 정부를 지원 안 하겠다는 그래서 거예요? 정부가 반대해도 아니면 그거 정부는 내 밑에 있으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거예요 그 지금? 얘기야. 저는 그 말을 듣고서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진짜. 그래요? 예? 아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는요 야당이 다수일 때 보통 대통령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여당이 그러잖아. 네. 야당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를 집권당 대표가 예? 대통령이 뭐 지금 뭐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니까 뭐 그쪽 얘기도 들어야 되고 우리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쭉 X에 쓰셨잖아요. 네. 예? 소셜 뭐죠? SNS에 다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랬더니 나온 다음 말이 입법권은 당에 있어요. 정면으로 들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친청 친명 아우 우리 안 싸워요 해도 그런 그 해명을 무색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집권당 지금, 대표가 당연히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거의
그게 문제가 되는 것만 아니라면 네네. 전폭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우리 입법은 내가 모든 거를 컨트롤하고 그 입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다 돌아가야 돼. 정부고 뭐건 뭐 예외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뭐가 다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강찬호 의원 시간 지금 딱 30초. 저 김어준 정청래 대표가 정신 네. 차려야 됩니다. 저 더 이상 검찰을 뭐 완전히 뿌리째 지워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수사권, 보안 수사권 존치를 정면으로 지금 가로막고 회방 놓는 김어준이라든가 지나친 강경론을 펼치고 있는 추미애, 김용민 이런 사람들로부터 네. 이 사람 저 정청래 대표도 절연해야 돼요. 절연하고 여기저기서 절연해야 돼요. 절연하고 보안 수사권 대통령 말 뜻대로 네. 이거는 당연히 존치를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정청래 대표가 네. 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네. 자, 절연을 주제로 한 1시간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8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주한이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극심한 가정폭력 끝에 이혼을 선택한 엄마. 어릴 때부터 폭력에 노출된 주한이는 지금도 작은 소리에 한 번 더 놀라고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먼저 살핍니다. 수년간 이어진 폭행의 후유증으로 허리 디스크가 심해진 엄마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주말이면 주한이는 근처 생활용품점으로 아르바이트를 나섭니다. 친구들이 쉬는 날 온종일 서서 일하는 주한이. 한 달 50만 원의 급여로 힘겹고 어려운 생활을 이어갑니다. 보살핌 대신 집안의 버팀목이 된 주한이가 조금 더 평온한 내일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10도까지 오르면서 이제 이맘때와 엇비슷해졌는데요. 당분간은 기온이 이렇게 상승세를 타면서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아지겠지만 대부분 대기질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이 0도 등 전국이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로 출발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9도까지 오르면서 거의 오늘과 비슷하고 전국적으로도 7도에서 13도 분포를 보이면서 무난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질이 좋지 않아서 오늘 밤 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나쁘겠고요. 내일까지도 당분간 대부분 지역의 아침과 밤 시간대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나빠진 대기질에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륙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고요. 모레와 글피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그 전까지 현재 경상권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각별히 산불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 내일은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인천이나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서해안에 빗방울이 좀 떨어지겠고요. 모레와 글피는 동쪽 지역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7.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의 가장 큰 위험은 이미 지나갔다면서 조만간 전쟁이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새 지도자로 하메네이 아들이 임명된 것에 대해선 실망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 혁명 수비대는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우리라며 반박했습니다. G7 국가들이 비축유 방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영향으로 $120 턱 밑까지 갔던 국제유가가 $80대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유가 하락을 자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에 대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정이나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윤호개인의 반대를 선언한 국민의힘이 정부 견제론을 집중 제기하면서 지방선거 채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용 절연쇼에 불과하다면서 절연이 진심이라면 행동으로 옮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난다고 공언했습니다. 필요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미군은 이란 핵심 표적 3,000여 곳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고 하메네이 차남 모스타바가 권력을 승계한 이란은 항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사 전문가인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중동 사태 깊이 있게 짚어봅니다. 양욱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은 곧 끝날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 어떤 뭐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 예컨대 뭐 핵시설, 핵물질, 탄도미사일 같은 뭐 핵심 군사력 무력화시켰다고 판단되면 뭐 전쟁을 종료하는 수순 밟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이 에픽 퓨리 작전이 어떻게 설계되었나를 좀 바라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 작전의 주요 목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크게 일단 두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핵과 관련된 핵 관련 능력, 개발 능력을 포함한 관련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 네네.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또 다른 목표로는 이란의 군사력을 무력화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다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이는 것은 레짐 체인지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레짐 체인지까지는 아니고 레짐을 코어션, 그러니까 레짐을 압박해서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 결국은 핵 개발을 포기시키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고 사실 이것도 달성하기 힘든 목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 뭐 지상을 점령하지 않고는 핵 개발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미국이 공언한 대로 이란의 공식적인 군사력을 전부 제거해서 그 능력을 없애는 것. 여기까지만 실행을 해도 어느 정도는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냐 하면은
그 단계를 보고 있으면 한 대략 한 3-4단계 정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네. 제일 처음에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네. 방공망 제압하는 임무를 수행을 했고요. 네네. 그래야지 이제 자유롭게 공격을 하니까요. 네네. 그다음에 전략 타격을 통해서 미사일과 드론의 기지들, 발진 장소들, 그 부대들을 경멸을 시키고요. 네. 그다음에 해군력을 경멸시켜서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들고요. 일단 지금 거기까지 다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지금 이제 군사 생산 시설, 네. 산업 인프라에 대한 공격으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요, 이미 핵심 군사 목표들은 사실 대부분 다 제거했다. 특히 이제 72시간 안에 이제 그 미 국방부와 중부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72시간 안에 1,700여가 넘는 표적을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초기 100시간 작전으로 거의 대부분의 군사 목표는 거의 달성을 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요. 아까 예. 저기 설명하시는 중에 이제 지상군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 영토의 7배가 넘는다는 그 큰 면적에 지상군을 만약에 투입한다면 그거는 어떤 의미인지 그게 이제 어떤 가능성이 희박하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그 지상군 투입 없이 그냥 이런 공습만으로도 이란 군사력 상당 부분 무력화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자, 일단 이제 이걸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상군 투입이 있어야 정리가 되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정권을 바꾸거나 정권 교체. 예, 그다음에 혹은 핵과 관련된 모든 기능을 무능화시키려면은 그건 지상군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미국이 가진 병력만으로는 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요. 아마 다국적군이 형성이 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역대 본 적이 없는 대규모의 그 군대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 현실화되기가 결코 저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시네요. 매우 쉽지 않은. 그다음에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자살행위로 볼 수 있겠죠.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한테. 그래요. 근데 그렇다면 저 양욱 의원님 보시기에 우리가 뭐 이런 보도도 나오잖아요. 미국 특수부대 투입해가지고 핵 물질 뭐 이거 탈취해가지고 온다. 이런 것도 뭐 결국은 일종의 지상군이 부분적으로 투입되는 건데 그런 것도 사실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목표의 크기에 달려 있는데요. 그런데 특수부대는 지금도 전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활동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여기는 되게 작은 부대가 들어가서 은밀히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풋프린트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것인데 이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지금 핵 물질을 회수해오는 작전이 되면요. 그거는 사실은 특수부대 수준의 작전을 이미 넘어섭니다. 굉장히 거대한 작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옮겨야 되잖아요. 수송 수단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수송 장비가 들어오고 하는 기간 동안이 제일 취약한 기간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작전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이상적인 방법은 만약에 그걸 찾아냈다고 한다면 거기를 어떻게든 최대한 파괴를 하고 무너뜨리고 어떤 식으로 해서 쓰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두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 그걸 회수해 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거 그리고 미국 특수부대 능력 막 가서 다른 나라 대통령 막 잡아오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되게 어렵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지금 양욱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최대한 파악을 해서 부셔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못 만들게 하고 그 다음은 협상의 영역으로 갈 수 있다. 전쟁 끝내고.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계속 뭐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 뭐 혹은 뭐 쿠르드 반군을 투입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이란의 기본적 군사력을 전부 무너뜨려 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란이 자기가 수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할 때 협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일종의 약간 블러핑성이나 이건 상대방에 대한 압박 그 발언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게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요. 트럼프가 자기가 뭐 최초의 대통령 당선될 때나 이기 때나 계속 하는 얘기가 왜 미군을 쓸데없이 자꾸 이렇게 레짐 체인지나 이런데 지상군을 자꾸 보내서 시간을 늘리느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자, 그러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뭐 특작전이나 지상전의 뭐 극적인 모습들이 그렇게 손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트럼프가 계속 출구 전략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렇죠. 우리가 이걸 달성하면 이거는 임무 달성한 거다라면서 자꾸 전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지금 정리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뭐 곧 전쟁 끝난다. 뭐 이번 주는 아니지만 많이 안 걸린다는 게 그렇게 뭐 예. 과언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빨리 그렇습니다. 출구 전략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자, 일주일 만에 뭐 3,000개 표적 타격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미국의 어떤 탄약이라든지 미사일 소모율, 보급 능력 이거 문제 없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엄청나게 소모를 했으니까요. 네. 야, 이게 과연 이 템포로 계속 되면은 네. 따라갈 수 없고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요. 네. 이게 전쟁 초기에 이미 그 최대한 것을 쏟아 부어서 네. 상대방을 다 경멸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100시간 작전이 지난 뒤에는 네. 사실은 이제 정규 군사력으로 파괴할 수 있는 대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엄청난 작전 템포, 그다음에 엄청난 물량을 이제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아마도 지금 우리가 많은 언론에서 걱정하는 그런 뭐 탄약의 뭐 재보충 수기 그다음에 소모 속도 이 부분에서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여하튼 뭐 또 필요한 부분도 큰 문제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한반도에서 우리나라 주한미군에서 그쪽으로 이제 간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사실상 좀 그 주한미군에서 좀 이게 그 방어 무기라든지 이런 것이 나갔다는 취지의 이제 얘기 확인을 해줬는데 여기에 또 뭐 워싱턴 포스트 보니까요 그 사드 한국에 있던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도 중동 전선으로 이동 중이다. 이렇다고 본다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사드 같은 게 중동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가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네. 뭐 해당 시스템들이 포대 자체가 피격당한 경우들도 발견이 되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뭐 레이더가 파괴됐다 혹은 포대가 파괴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급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는 아마 느낄 겁니다. 네. 자, 그러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지만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우리 대북 억지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자, 이럴 경우에 그러면 급하게 뺐는데 이거 미국에서 중동 가 있는 동안 또 이거를 보충을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일단은 좀 비어 그 부분 뺀 부분은 좀 비어 있다고 봐야 되는지 이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무엇을 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네. 자, 일단 포대 전체를 뺐을 경우에는 이거는 손쉽게 다시 갖다 놓기는 쉽지 않고요. 네. 포대 전체를 뺀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비탄만 먼저 보냈다. 그럼 뭐 그런 거는 보충이 상대적으로 쉽게 될 수가 있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미사일이 구성이 보통 이제 보면은 레이더, 지휘 통제소, 발사 차량, 발전기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네. 그래서 발사 차량을 한 6대 구성이 되지만 한 뭐 2대, 3대 정도를 빼서 보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은 나중에 이제 되돌릴 수는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예 이제 레이더까지 전부 다 가져가 버린 상황이 돼 버리면은 네. 그건 좀 약간 얘기가 다르지 않겠냐. 대북 억제력에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다 상존을 하겠네요.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는 네. 이제 저는 뭐 미사일 빠져나간 것까지는 그래도 약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인 범위 하에 있다. 왜냐하면 네네. 당장 지금 우리가 북한과 무슨 교전 상태에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물론 조금이라도 대비태세가 줄어드는 건 너무 우려스러운 일이지만. 네네. 근데 이제 이 레이더가 빠진다고 하면은요, 이게 네. 지금 사실 우리가 대북 감시를 하기 위한 탄두탄 레이더는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라는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뭐 이게 웬만큼 성능은 나옵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지금 갖다 놓은 이 사드의 레이더, 네. 이 엑셀런트 레이더 자체가 이게 성능이 훨씬 더 좋아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성능 좋은 레이더를 아무래도 더 북한을 감시하는데 활용을 못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아쉽고요. 네.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드에 해당하는 무기체계를 빨리 지금 우리가 실전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0184님이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란의 가장 취약한 약점, 이란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예, 지금 이란은 지금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지도자를 그 모지타바로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새 지도자가 희생될 것이 일단 제일 두렵겠죠. 또 다른 참수 작전? 맞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보시면은요, 아시겠지만 참수 작전은 미군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주도하는데 그래서 보면 트럼프 발언 소음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뭐 다음 지도자를 이런 사람을 생각했어라고 얘기하는데 죽었네. 그래서 뭐 어쨌거나 그래도 또 다른 사람을 찾을 거야.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결국 미국도 지금 이 참수 작전 통제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제일 무서워하고 있네요. 일단 제일 그 부분이 두려울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예 이제 자신들의 군사력이 그 무력화되는 것, 그 부분을 걱정을 하겠죠. 네, 그렇군요. 그 지금 무력화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의 파상 공세로 볼 때 이란 뭐 혁명수비대라든지 정규군 실전 수행 능력이 많이 지금 훼손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정규군 차원에서는 저는 상당 부분 무너뜨렸다고 봅니다. 이미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군사 작전들 자체가 애초에 정규군 경멸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작전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 군대로서의 정규적 군대로서의 이란의 능력은 제거가 됐다고 보는데, 문제는요. 혁명 수비대도 이제 보시면은 이게 정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게 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약간 게릴라적인 성격의 군사력. 그러니까 사실 뭐 드론이라든가 혹은 심지어 탄도미사일조차도 이제는 게릴라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완전히 경멸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적 군사력을 무력화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진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좀 관련이 되는데 일반 미사일 같은 거하고 비교해 볼 때 그 자폭 드론 드론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뭐 그 가성비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비용면 전술적으로 또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 좀 차별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요. 그냥 미군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장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쓰는 군대니까요. 미군이 어떤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걸 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토마호크 미사일이 한 발에 거의 한 20억 정도 됩니다. 엄청 비싸군요. 한 발에.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뭐 목표를 사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토마호크를 뭐 한 4발, 5발만 5발만 쏴도 그냥 100억이네요. 100억이죠, 그냥 5발만 쏴도. 자, 그런데 이 토마호크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순항 미사일이고 순항 미사일은 비행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건 요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무기가 요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폭 드론을 미국도 만들었어요. 지금 뭐 이란이라든가 러시아도 쓰는 거 보고. 로카스라는 자폭 드론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개당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뭐 싸지는 않죠. 싸지는 않은데. 아까하고 비교하면 많이 싸죠, 그래도. 싸죠. 그러면 성능이 어쨌든 효과를 좀 발휘한다 이거죠. 그 가격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쓰는 방식이 이게 러시아나 이란이나 이런 데서 소위 섞어 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방식이 어떠냐면 먼저 이 저가의 드론을 계속 보냅니다. 그것도 그냥 몇 개를 보내는 게 아니라 수십 대를 보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뭐 40대, 50대 보내면은 이걸 요격하려고 막 미사일 쏘고 막 소진할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이 떨어졌을 때 마지막에 정말 자기들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쏴서 목표를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효율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방을 소진시켜서 내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소모해야 상대방이 소진이 되니까 그 소진이 됐을 바로 그때 마지막에 정확한 일격을 가하는 그 방식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드론이 활용이 돼서 21세기형 소모전이 수행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이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란이 1조 5천억 원 규모 미군 레이더 타격했다. 뭐 이게 정밀 미사일 방어망 뚫고 들어갔다는 건데 이게 사실이면 실제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얘기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뭐 이거 소위 스쿼터 그래서 뭐 뭔가 이렇게 뭐 어떤 망에서 이래서 도망가서 갑자기 들어온 거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아무리 막 수백억 혹은 뭐 수조짜리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십 대 혹은 수백 대가 동시에 날아오면은 이 포대에서 쓰고 있는 미사일을 다 소모해 버렸어요. 네. 그럼 그 재장전하기도 전에 계속 날아오면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그렇군요. 그래서 한 대가 대단히 정교해서 뚫는 게 아니라 수십 수백 대가 동시에 나와서 방공망의 피로를 누적시키고 결국은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요번에 막 처음에 이란을 타격할 때 외신에서 어떤 군사 분석을 하면서 야, 요번이 그 어떤 AI 기술의 활용으로 지금 제대로 핀셋처럼 찝어 가지고 하는 게 더 고도화되고 또 어떤 그 차원이 달라진 수준으로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런 거죠. 보통 우리가 전쟁을 수행할 때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기술이 막 발전하니까 그간은 어떤 노력을 했냐면 표적이 식별되고 나면 그 표적을 공격할 때까지 시간을 엄청나게 줄여왔어요. 처음에는 그게 막 여기 새로운 목표가 생겼네. 그럼 그 목표를 다시 지정해서 공격해까지 하기까지 냉전 시절까지 수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통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수시간 만에 혹은 뭐 수십 분 만에 이게 가능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 표적을 식별한 이후 공격하는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표적을 식별해서 요걸 공격해야지 하고 결심하는 시간은 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현대전에서. 근데 그 역할을 AI가 해주는 겁니다. 결심하는 그거마저도? 결심까지 요거 표적인지 아닌지 식별하고 이게 표적이니까 때려 하고 그 결심을 도와주는 거예요. AI. 결심을 도와주네요. 결심은 오롯이 인간의 몫이 아니라? 인간의 몫이 아니라 계속 도와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그 미군이 초등학교 오폭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예. 아마 이게 그 AI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만약에 미군의 폭탄으로 그렇게 됐다면 그 미군은 뭐 저기서 방공망 쏘다가 이란 소행이다 이런 주장도 트럼프는 하긴 하지만 일단 미군이 잘못해서 170명의 어린이가 죽은 거였다면 진짜 정말 큰일이잖아요. 정말 큰일이죠. 이게 AI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AI를 활용을 해서 표적을 식별을 한 게 이게 원래 이스라엘이 이걸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기억하시면 하마스 전쟁 때 왜 가자 지구 들어가서 터널 전투하지 않습니까? 터널 소탕전 지하 네트워크. 그 터널 입구를 찾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사람으로 못 찾습니다. 보통 사람만 갖고는. 그 AI 활용해가지고 해서 이제 카메라로 분석해서 이제 그 성인 남성, 총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성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출연해서 거기서 이제 표적을 확보를 했는데 그렇게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표적이 딱 들어맞을 확률이 한 90% 정도였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10% 이하대 정도로 오류가 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AI 기술이 상당히 이거를 많이 도와주지만 결정적인 오류의 그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맞습니다. 자, 양욱 위원님, 아까 이스라엘군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지하 벙커 집중 타격하고 있다고 해요. 자, 과거와 달리 이번에 투입된 벙커 버스터 등 이제 신형 관통하는 그 무기들 있잖아요. 이게 성능적 특징 좀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벙커 버스터가요. 뭐 단순히 파괴력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통력, 뚫고 내려가는 게 더 중요하고요. 뚫고 내려가는 그다음에 거. 어느 각도로 뚫고 내려가야 될지 운동 에너지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려가려면. 그런 부분. 그다음에 내려갔을 때 이게 이제 그냥 닿자마자 터지면 표면에서 터지면 벙커 버스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심도까지 들어갔을 때 터져야 되니까 지연신관을 어떻게 결합하냐. 자,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잘 조합이 돼야 최대한의 성능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원래 벙커버스터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매시브 오더넌스 페너트레이터라고 그래서 지난번 왜 그 포르도 왜 나탄즈에 있는 그 지하 기지를 공격할 때 미국이 썼다는 슈퍼 벙커버스터라는 폭탄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11톤짜리 폭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11톤짜리가 아니라 그냥 2,000파운드급 그러니까 킬로그램 한 뭐 900kg 정도, 약 1톤 정도. 1톤 정도. 요 벙커 버스터를 갖고도 깊숙한 공격이 가능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미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요. 네. 그 약간 그 어떻게 보면 그 능력이 좀 안 되는 벙커 버스터 이게 들어가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그 흙으로 된 거에서는 한 60m. 네. 뭐 만약 강화 콘크리트다 그러면 실제로 관통률이 2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하 60m에 있는 하메네이를 지금 제거를 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네네.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같은 데를 또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간 게 한 20m 뚫고 들어가면 거기 똑같은 데 떨구니까 예. 20m를 더 뚫고 들어가고 또 한 번 더 뚫으면 더 뚫고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8발 정도를 떨궈가지고 하메네이 그 지하 벙커 60m 깊이에 있는 하메네이를 제거를 한 거거든요. 무시무시하네요. 자, 그리고요, 양욱 의원님. 또 이제 그 관통력을 말씀하셨는데 벙커버스터에 정밀 무기 이제 고성능 반도체 많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뭐 많으면 미사일 한 개 수백 개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면 명중률이나 정밀성 이런 거는 확실히 향상이 됩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이제 보통 이런 정밀 유도 무기가 상징적으로 가장 쓰였던 대표적인 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1년 걸프전 때였어요. 걸프전, 예. 그때 이제 막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TV 화면 같은 거로 쫙 해가지고 쭉 막 표적에 다가면서 팍 터지는 장면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무슨 놀랐어요. 전자 게임 하듯이.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요, 사실은 그때는요 상징성은 매우 강했는데 실제 사용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였어요. 그래요. 퍼센트로 치면. 예. 근데 2003년 이라크전 기억하시죠? 예. 이라크전 때는 미 공군 발표 기준을 보면은요. 전체 투하함 폭탄의 약 70%가 정밀 유도 무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많아진 거예요? 지금은 거의 100%까지는 좀 너무 과한 얘기겠습니다. 90%는 확실히 넘을 것 같다? 그렇죠. 확실히 많이 넘고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비싸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저가라고 얘기하는 드론들조차도요. 이 자폭 드론들조차도 이 최소한의 칩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된 목표로 날아가는 겁니다. 찾아서. 그렇군요. 자, 그 저가 드론마저도 칩이 들어가 있고 반도체 들어가 있어서 정밀성을 그렇게 높이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이런 거 이 얘기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란이 무너지면 내전이 발생해서 제2의 리비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군이 이 혼란을 통제할 포스트 워 전략 뭐 이런 것들 이란 내부 안정화하면서 뭐 어떻게 좀 뭐 다뤄나갈 이런 것들도 계획하고 있다. 뭐 이런 관측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요. 원래 이게 미국의 그래요? 가장 큰 약점인데요. 네네. 사실은 이제 미국이 소위 이제 2003년 이라크 침공 때, 혹은 2002년 아프간 침공 때도 마찬가지로, 자 그때는 미국의 테러를 가한 세력에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서 일단 일은 저질렀는데 막상 그 이후에 이 정권을 어떻게 바꾸고 안정화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진행을 하다가 스택이 많이 꼬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이란 내부 안정화 계획을 갖고 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소위 전후 안정화의 청사진을 충분히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으면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대안이나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란 내에 무슨 뭐라고 그럴까 반군 뭐 이런 걸 한다 하면서 반정부 세력 아주 확고한 반정부 세력을 얘기하면서 쿠르드족을 얘기하는데 이 쿠르드족은 잘못 쓰면은 그 완전히 정말 휘발성이 강한 이슈예요. 중동 안에서 터키나 이런 나라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라크는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트럼프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트럼프 안보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해놨구나. 라는 방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미국에선 되게 인기가 안 좋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되게 인기가 좋고 그래서 이 네타냐후가 엄청난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는 얘기 있는데 실제로 네타냐후의 설득 전략에 트럼프가 말려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저는 그건 과한 해석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분명히 이스라엘한테 설득은 당했을 거예요. 당했는데 근데 그러면 미국이 그냥 무작정 순진하게 끌려 들어가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시키는 대로 할 나라냐. 그러니까요. 절대 그럴 나라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해석이다. 이번 전쟁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판을 그래서 이걸 같이 하자고 미국에 제안을 한 거고 그걸 미국이 받아서 수행하는 거라고 보는데
분업 정도를 보고 있으면 이게 이스라엘이 그냥 옆에서 돕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공동기획자구나. 네. 사실상 설계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대신에 지금 구조는 어떠냐면 솔직히 미국이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 우리 임무 다 봤어서 우리 나갈 거야 하면 나갈 수도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이번 중동 사태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밀착 더 공고화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중동 전쟁이라든지 그 양상이 북한의 핵 전략이라 그럴까 핵 강화라 그럴까요?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요. 네. 이 지금 여러 차례 봤지만 이번에 참수 작전이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미국이 이스라엘이 수행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북한 입장으로서 더더욱더 우리가 참수당하지 않으려면 네. 핵을 더 강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장악 가능성도 이제 시사했다는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예 불가능하다는 건 아닌데요. 네네. 사실은 호르무즈, 그러니까 장악이라는 게 네. 이게 100% 장악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어느 나라고. 예. 그냥 어느 정도 이제 그 제한된 통제를 할 수 있냐 없냐의 수준이고요. 네. 제한된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테러 범식의 공격을 가할 경우 네. 이것까지 100% 막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게 이제 트럼프가 곧 끝난다 공언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점, 지금 중동 사태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면 되는지 관전 포인트 한두 개 말씀해 주세요. 예, 결국은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이제 그 모즈타바가 차기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네. 이란이 얼만큼 더 강경하게 반응을 할지. 예. 그다음에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지금 미묘한 이견들이 보이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과연 의견이 모아질지. 네. 이런 부분들이 이 장기화 여부를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화제 뉴스 가장 주목받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열 하루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 이 말이 아주 가장 사람들이 이제 주목한 말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뭐라 그런 겁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요. 현지 시간 9일 언론 인터뷰를 가졌는데 네.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미국과 이스라엘 측은 이번 작전 기간을 4, 5주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황이 예상보다 매우 크게 앞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군은 해군도 없고 통신도 없으며 공군도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래서 이란이 국제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출렁이기도 했었는데 또 트럼프도 호르무즈 해협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정상적으로 통과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란의 해협 봉쇄 위협에 맞서서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이란의 핵심 무기인 해협 봉쇄 카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요동치던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을 다독이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실제로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위협 직후 브렌트유 가격이 장중 한때 배럴당 $100 선을 돌파하면서 폭등을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마무리 발언이 전해진 직후 국제 유가가 상승폭을 크게 반납하면서 배럴당 $9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네, 공습 첫날 사망한 지도자 하메네이 뒤를 이어서 둘째 아들이죠. 모스타바가 새 지도자로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어요? 예, 철저한 무시랑 압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그에게 전할 메시지는 없다. 전혀 어떤 것도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차기 지도자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를 대신할 다른 최고 지도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름은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곧 종전이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 측이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라고 맞서고 있어서 이란의 새 지도부가 미국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쟁 향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시사 발언이 있은 뒤에 근데 그 패닉에 빠졌던 금융시장 오늘은 모처럼 크게 반등했죠? 예, 그렇습니다. 불과 어제 아침만 해도 코스피는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폭등 충격으로 5% 넘게 폭락하면서 5,240선까지 주저앉았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유가 하락 소식에 개장부터 강한 매수세가 몰려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조금 전 마감한 코스피 지수는 5% 넘게 뛰어올라서 5,532선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동반 상승하면서 안도 랠리 펼쳤습니다. 외환 시장도 안정을 찾고 있는데요. 25원가량 급락해서 1,460원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요. 이 전쟁이 망명 사태로도 지금 번지고 있어요. 호주에서 여자 아시안컵 국제 축구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입니다. 이란의 축구 국가 여자 대표팀이 선수들이 망명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호주 정부가 이를 전격적으로 또 수용을 했습니다. 자초지종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지난 2일 한국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렸는데 당시 이란의 국가대표팀 선수들이요, 그 침묵을 지켰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국가를 같이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를 두고 이란 정권에 대한 저항의 표시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당연히 이란 내 강경파들이 반발을 했는데 이란 국영방송 등에서는 국가 재창을 거부하는 행위는 수치심과 애국심의 결여에 극치라면서 네. 이들을 전시 반역자로 취급해서 엄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5일 호주와의 2차전에서는 선수들이 거수 경례를 하면서 국가를 부르는 모습이 포착이 됐지만 네. 귀국 시 직면할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조별리그 탈락으로 이란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가 되자 신변 위협을 느낀 일부 선수들이 연방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숙소를 이탈해 망명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요. 지금 이란에서는 보니까 그 공개 처형이라 그럴까요? 그 예. 처형이 막 수천 명 뭐 한 해 뭐 그렇다 이런 통계도 있던데 무서웠나 봐요. 지금 망명을 신청한 거 보니까. 자, 망명 수용하겠다는 거는 호주 정부 당국자가 발표한 겁니까? 누가 발표했어요? 예, 토니 버커 호주 내무장관이 밝혔는데요. 네. 이란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 5명에 대한 인도주의 비자 발급 절차를 밝혔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아직 망명하지 않은 나머지 대표팀 선수들에게도 추가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개입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 자신의 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망명 허용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호주는 이란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살해될 가능성이 높은 이란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함으로써 끔찍한 인도주의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네. 망명을 받아줘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미국이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공개 압박을 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직접 통화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그가 이 문제를 해결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강경한 이민 정책과 난민 추방 조치를 펴왔던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이란 선수단 문제에 개입한 것은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래요. 요즘 막 전쟁 소식 그다음에 우울한 경제 소식 많은데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야구 대표팀이 17년 만에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죠. 8강에 진출을 했어요. 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이 어제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조별리그 최종 4차전에서 호주를 7대2로 제압을 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한국은 대만, 호주와 나란히 2승 2패 동률을 이뤘는데요. 하지만 동률팀 간 실점률을 따지는 대회 규정에 따라서 네. 한국이 남은 두 나라를 아슬아슬하게 밀어내고 조 2위로 8강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 준우승 이후에 17년 만의 쾌거입니다. 저 사실 놀랐어요. 우리가 8강에 그렇게 오랫동안 못 올라갔다. 이번에 쾌거인데 17년 만에. 자, 근데 요 경기 전까지요. 호주전 전까지
1승 2패로 몰려 있어서 8강 진출 정말 거의 그 바늘구멍 뚫기였는데 근데 아주 까다로운 조건 뚫고 이제 기사 회생을 했어요. 어떤 조건을 뚫은 겁니까? 예, 8강에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2실점 이하해야 되고요. 5점 차 이상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바늘구멍 같은 경우의 수인데요. 이 어려운 미션의 1등 공신은 문보경 선수였습니다. 네. 2회에 우측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을 시작으로 연달아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혼자 무려 4타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이번 대회 전체 참가국 선수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10타점을 넘긴 타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아찔한 상황도 있었는데요. 6대 0으로 앞서가던 8회 말 수비에서 호주에 1점을 내주면서 5점 차 턱걸이 상황이 된 겁니다. 다행히 9회 초 공격에서 김도영 선수의 볼넷 출루 그리고 안현민 선수의 희생 플라이로 7대 1을 만들었고요. 이후에 9회 말에 1점을 더 내주긴 했지만 최종 7대 2로 승리하면서 기적처럼 진출 요건을 완벽하게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2점보다 더 실점을 하면 안 되고 예. 5점 차는 나야 되고 맞습니다. 그걸 완벽하게 한 건데 만약에 한 점만 더 줬으면 만약에 7대 3만 됐으면 우리가 점수를 더 냈어도 무조건 호주가 이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점을 안 했는데 제가 보니까 9회 그 호주 마지막 공격에서 원아웃에 호주가 1루에 있었는데 잘 맞고 우중간을 뚫을 수 있는 거를 이정우 선배가 잡아냈어요. 그것도 되게 컸다는 게 이제 보이는데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는데 기쁨도 더 컸을 겁니다. 감독도 눈물이 그렁그렁하던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예, 경기 종료 직후 도쿄돔 지하 통로에 네. 선수들의 환호성과 기쁨의 괴성으로 가득 찼다는 그러니까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라커룸에서 다 같이 노래 아파트를 부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극적인 드라마를 완성한 대표팀은 오늘 밤 전세기를 타고 8강전이 열리는 미국 마이애미로 이동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는 14일 오전 7시 30분에 또 한 번의 명승부를 펼칠 예정인데요. 상대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D조에서 1위를 한 국가와 붙게 됩니다. 네. 현재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3승, 베네수엘라가 2승을 기록 중입니다. 그래요. 아파트가 윤수일의 아파트는 아닌 것 같고 로제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였던 것 같고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은 세입자의 법적 권리인 대항력의 발생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네. 기존에는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해도 다음 날 0시가 돼야 법적 권리인 대항력이 생겼는데요. 네. 이 사이를 이거를 노려가지고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는 그러니까 근저당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세입자 몰래 대출을 받는 피해 사례가 있었거든요. 정부가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세입자의 대항력 효력이 전입신고 처리 즉시 발생하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네, 다가구 주택처럼 세입자가 여럿인 경우에 내 보증금이 과연 안전한지 파악하기도 한결 쉬워진다고 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예, 그동안은 계약 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혹은 먼저 입주한 사람들의 보증금 같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여러 네. 관공서를 다 돌아다녀야 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이런 위험 정보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정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당장 오는 9월부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관련 서비스를 우선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후 구제가 아니라 네. 선제적 예방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네, 아울러 전세 계약도 없는 공인중개사 책임도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어렵고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손변이 정해드립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차고 유익한 법 이야기 나눠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오늘 손정혜 변호사님이 정해 주실 이슈는 어떤 겁니까? 네, 바로 오늘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법입니다. 네. 이란 전쟁 때문에 많이들 기억 못하실까 봐 정해봤는데요. 소위 말하는 노란 봉투법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와 3조가 개정됐는데요. 네네. 첫날인 오늘 산업계에서도 현장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해달라, 진짜 사장 나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이 본물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진짜 사장 나와라 하니까 이 법이 진짜 시행됐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자 이게 말씀하신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걸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는지 그 유래가 있잖아요. 예전에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던 때가 있었을 텐데요. 네. 현금으로 받을 때 봉투 생각해 보시면 누리끼리한 노란 봉투를 떠올리실 수 그랬군요. 있습니다. 약간 갱지 같은 그 색깔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이 노란봉투법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그 당시에 대규모 파업에 나선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파업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파업이라는 점이 일부 법원에서 인정이 됐고 네. 이 불법 파업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 47억 원을 이 노동자들이 배상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이 소식을 들은 한 시민이 어떻게 노동자들이 47억 원을 갚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4만 7천 원씩 10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성금 예를 들면 후원해 주자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을 담아서 한 방송사에 전달했고요. 네. 이게 성금 캠페인으로 이어져서 총 14억 이상이 이제 쌓이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성금을 모아 전달할 때 쓴 봉투가 그 노란 봉투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노란 봉투에 넣어서 이걸로 물어줘라는 게 어떤 이 입법의 시발점이 됐다는 것이고 자 어떤 내용이 있나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가장 큰 변화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다는 겁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근로자 사용자가 있으면 노동쟁이나 여러 가지 교섭을 하는 목적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한했던 것이 과거입니다. 근로 조건이라는 건 얼마나 일할 거냐, 얼마를 받을 거냐 이런 직접적인 근로 조건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지만 이번에는 이제 이 사용자와 관련해서 워낙에 다양한 산업 구조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특히 원청과 하청, 하청이 하청과 협력사, 파트너사 굉장히 많은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고용 관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직접적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은 직접 하청 노동자들과 단체 교섭을 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것이고요. 법의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청 노조가 원청과 대화할 법적 근거가 이제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그 원청 입장에서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노동쟁이나 뭐 이런 가능성도 높아지고 뭐 1년 내내 우리가 파업에 직면해야 되고 이런 걱정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 지배력의 구체적 기준, 사용자 범위가 모호하다 이런 지적을 좀 제도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계 그다음 노동계 입장이 갈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업계의 반응은 냉담한 상황입니다. 일단 실질적 지배력의 구체적인 기준이 여전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 교섭 청구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 협상이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화되고 분쟁이 많아지면 결국 그 기간 동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납품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청의 범위나 원청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면 1심, 2심, 3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HD 현대중공업 사건이 1, 2심에서는 단체 교섭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교섭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된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거든요. 그만큼 실질적 지배력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구조적 관계, 원청과 하청의 관계에서 뭐 단가를 얼마를 어떻게 결정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 개입하는지 또 근로자에 대한 뭐 관리 감독이나 작업 지시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평가해야 되다 보니까 분쟁 과정에서 실제 교섭 대상인지 안 되는지 가지고 또 싸울 염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노동쟁이 범위가 확대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그 기존과는 달리 또 노동쟁이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전통적인 교섭 대상은 근로조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임금과 근로시간이 대표적일 텐데 이 개정한 법률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월급 가지고 이렇게 요구하거나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 근로조건, 근로시간이나 인력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대표적으로는 우리 회사가 구조조정을 해야겠다. 아니면 M&A로 합병을 해야겠다. 해고될 수 있는 상황. 네. 그리고 예. 이 사업은 없애고 저 사업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영자가 할 수 있는 경영상의 판단이 있을 텐데 네. 이게 우리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노동조합은 이 사용자에게 이와 관련해 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에 이제 기업에서는 아니 경영상의 판단까지 이 파업을 추진하거나 교섭을 한다고 한다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영상의 판단까지도 파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근로조건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거는 너무 저 기업 입장에서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노란봉투법이 가장 이제 먼저 되는 것을 촉발한 게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었죠. 네네. 아까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도 한 47억 원대였고요. 네네. 예전에 22년경에 대우조선해양에서는 470억 규모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노동자들에게 가압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노조원들에 대한 압박, 활동을 위축시켰다. 이런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에 네. 아예 3조를 넣어서 손해배상 제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이익 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아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고의냐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 실제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네. 그리고 손해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각 노동자별로 이 관여의 정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고려해서 책임 범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책임 범위를 제한하도록 한다. 함부로 막 손해배상을 막 액수나 어떤 하도록 하지 못하는 제한하는 그렇다는 뜻인데 당연히 이것도 경영계 노동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우선시하느냐, 경영자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시하느냐의 경계선에서 팽팽하게 의견들이 맞서고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경영계선 당연히 불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제한하거나 청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불법 파업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돼서 네. 파업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이 노동계에서는 과거에 이런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죽거나 엄청난 압박 속에서 힘든 생활을 하신 분들이 네네. 실제 있었거든요. 이렇게 헌법상의 노조의 권리를 만들어 놓고 수십억 대의 손해배상으로 하는 것은 이건 법률적인 청구가 아니라 거의 경제권을 압박하면서 협박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네. 최소한의 장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경영계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손해배상 이거를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게 더 위축시킨다는 거고 노동계 입장에서는 노동계를 어떤 그 돈으로서 돈의 힘으로 막 그냥 무력화시키려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이런 시각도 또 있습니다. 소 변호사님. 일각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은 노노 갈등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을 내놓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현장에서는 노조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네. 실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네. 노란봉투법이 시범 사업장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는 정규직 노동자가 있고 하청업체의 노동자가 있는데 네. 그 두 노조가 사실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같은 노조의 입장에서 한 기업을 상대로 양방향적으로 쌍방향적으로 이제 교섭
조합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네. 실제 노조 간의 이해 충돌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고 이 노조 간의 갈등도 확대될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 기업에서 여러 개의 노조가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 하청업체 노조까지 교섭 단체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네.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분쟁 여지 뭐 아직은 좀 많아 보이는데 정부에서는 요거를 어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단체 교섭 판단 지원위원회 구성한다고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협상 첫 타자가 누가 될 거냐 이런 데도 좀 눈길이 쏠려요. 네, 일단 거론되는 것은 관심이 집중되는 회사는 포스코입니다. 일단 양대 노총 소속 하청 노조가 모두 조직되어 있어서요. 이 개정 노조조합법이 핵심 쟁점이 모두 이 회사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포스코는 기관 사업이자 또 정부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회사다 보니 실제 이 개정된 노조법이 어떻게 기업에 안착되는지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3개월 동안 집중 점검하겠다. 주요 쟁점 판단 기준과 방향성 제시하고 사용자성 여부 이런 것들 잘 명확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손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제 기업과 노동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 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떤 데 좀 집중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대립과 갈등 대신 이제는 타협으로 가자. 이게 타협의 시발점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결국은 정부에서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단체 교섭 판단 지원 위원회를 가등해서 네. 법률 전문가들이 이거는 원청이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다 아니다. 이런 주요 쟁점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유권 해석이 계속 판례나 결정으로 축적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고 네. 산업계의 혼란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노조 간에도 대화도 필요하다. 결국 투쟁도 중요하지만 타협도 중요하고 네.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바네사 윌리엄스의 Save the Best for Last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